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혜입니다. 올해 73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되었고, 지난 40년 동안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가난했던 날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나이대에 이르러 깊이 느껴지는 것들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들 철순의 집에 가서 손주들을 봅니다. 손주 서준이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고 수연이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른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 거울 앞에서 저는 매일 같은 일을 합니다. 흰 머리를 곱게 손질하고 묵직한 목걸이를 만져보고 남편이 주었던 반지가 여전히 손가락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반지는 40년 전 시골 마을에서 새로 장만했던 것입니다. 반지 위의 작은 홈들은 세월의 표식입니다. 저는 그 홈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으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제 약을 먹었나요? 욕실 선반 위에 두어둔 혈압약과 관절염약. 저는 자주 이 두 가지를 빼먹곤 했습니다. 아니, 빼먹었다기보다는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를 자꾸 헷갈렸습니다. 욕실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미 약병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미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방금 그것이 확실하지 않았던 걸까요? 손가락으로 약병의 입구를 여러 번 눌러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됐어. 나이 먹으니 이 정도는 흔한 거지. 침실 옷장을 열었을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입었던 검은색 바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좌측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리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두었던 오래된 카디건만 있었습니다. 그 카디건 냄새를 맡다가 저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정말로 최근에 그 바지를 입었던 건가? 아니면 며칠 전이었나? 옷장 속을 뒤지다 보니 하단 서랍에 오래된 사진 앨범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것을 폈습니다. 첫 장에는 40년 전 남편과 제가 시골역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불안해 보이면서도 설레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 시절 우리 정말 행복했지. 다음 페이지에는 철수가 돌이 되던 날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기 철수의 통통한 손가락, 그 손가락을 물고 있는 모습, 남편이 들어올린 철수의 모습, 각 장면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천천히 훑으면서 저는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행복했어? 마치 그것이 남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과거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현재가 자꾸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철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또 다른 작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철수집 비번이 뭐였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여러 번 누르던 비번인데 그 숫자들의 순서가 자꾸 헷갈렸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103- 철수가 태어난 월일. 철수 집의 대문을 열었을 때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먼저 나와 제 손을 맞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가락들이 제 손을 감쌌을 때 저는 모든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이는 뒤에서 나타나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뭐 할 거예요? 저는 수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손주들을 안을 수 있는 이 나이, 이 시간. 거실 소파에 앉아 수연이가 학교에서 그려온 그림을 보고 있을 때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철수 안에 미영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병원 진료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병원을 갔나요?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응, 잘 다녀왔지. 혈압 좀 높다고 했어. 그런데 어머니, 지난주에는 어제가 목요일이라고 하셨는데.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긴 했지만 제 얼굴에는 작은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정말로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던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 며느리. 나이 먹으니 요일 개념이 자꾸 헷갈려. 괜찮아. 정신만 또렷하면 됐지. 저는 너무 밝은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그것이 농담이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미영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 속에 무언가 염려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재빨리 외면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손주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남겨둔 커피 잔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신 것 같기도 하고 마시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잔을 집어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혀 끝으로 입술을 하자보았지만 분명한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다시 사진 앨범을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과거를 떠올렸을까요? 왜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으면서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며칠 전에 입은 옷도 찾지 못하는 걸까요? 택시가 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내가 이번이 몇 번째 왔어? 운전기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길인가? 첫 번째네요. 첫 번째.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인 길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지난 5년간 이 길을 수백 번은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방금 물었던 걸까요? 왜 자꾸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혼자 집에 돌아온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얼굴 뒤에 뭔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어할 수 없는 무언가.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들의 목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가 말했던 할머니 또 그 말이야라는 말. 아직 그런 일은 없었지만 왠지 그 말이 자꾸 들렸습니다. 왠지 앞으로 그 말을 자주 들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혼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 느낌은 뭔가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느낌. 모래알이 모래시계를 통과하듯 흘러내리는 뭔가. 나는 손가락으로 남편이 준 반지를 만졌습니다. 40년 전 그 반지를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때는 정말로 함께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어린 아들도 있었고 앞으로의 미래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 불안이 무엇인지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약해 보인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나는 혼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혼자 누워 있을 때는 그 혼자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함 속에서 나는 천천히 무언가를 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난주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전화를 하지 않았고 집 밖으로도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작은 불안감이 내 머릿속을 자꾸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하면 어떨까? 혹시 가족이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또다시 철수 집에 가야 하는 날.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어떤 색의 옷이 적당할까? 이런 생각이 나를 지쳐지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동으로 손이 가던 옷들인데 이제는 선택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편한 회색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산 지 10년 된 낡은 카디건. 철수 집에 도착했을 때 손주들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와 수연이. 할머니 왔어. 수연이가 화면을 떼지 않으면서 한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뛰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응, 할머니 왔어. 뭐 하고 있어? 손주들은 게임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은 뭔지, 저 캐릭터가 누군지 하는 말들이 자꾸 흘러나갔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미영이가 주방에서 나타났을 때 저는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미영아, 넌 어제 뭐 했어? 미영이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요? 평소처럼 회사 다녀오고 장을 봤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했어.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궁금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을 꺼내고 싶었고 상황을 정상처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미영이는 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병원 가셨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으신 거예요? 응, 좋아. 의사가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했지? 나는 손가락으로 턱을 쓸었습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의사의 얼굴, 의사가 들려준 말들. 하지만 어렴풋합니다. 과자 종이처럼 말 위에 투명한 막이 씌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목요일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며칠 전 다시 여쭤봤더니 어제 다녀오셨대요. 혹시 이번 주에 가신 거 아닐까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속에서 살짝 타박하는 톤을 감지했습니다. 아니, 타박은 아니었습니다. 염려였습니다. 그 염려가 더 무거웠습니다. 아, 그럼 이번 주인가? 미안해, 미영아. 나이 먹으니 요일이 자꾸 헷갈려. 나는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밝은 웃음. 그 웃음 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숨겼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을 때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손주 수연이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저 학교 운동회 이야기 안 들었어? 내가 달리기에서 1등 했단 말이야. 오, 그래. 대단한데. 언제였어? 할머니, 어제 얘기 안 드렸어?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미안해. 할머니가 요즘 귀가 좀 안 들려서. 나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귀는 멀쩡했습니다. 뇌가 문제였습니다. 뇌가 필요한 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수연이는 내 말을 믿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중학생 서준이는 나를 보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연민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뭔가 이상한 것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함께 앉았을 때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준이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제 뭐 먹었는지 아세요? 뭐, 어제? 내가 반문했습니다. 서준이는 계속했습니다. 네, 어제 할머니 앞에서 먹었는데, 뭐였을까?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손주들이 뭔가를 먹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르겠다. 할머니, 그게 기가 찬 거라고 했잖아. 기가 찬 과자라고. 자기가 직접 말씀했어. 서준이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놀람이 아니라 실망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손주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 과자. 맞다. 기가 찐 과자. 나는 무언가를 깨달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이는 이상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또 그 말이야. 서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공중에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니, 그냥요. 할머니가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하세요. 할머니 어제도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서준이의 말이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도 서준이를 바라보았고 미영이도 부엌에서 나와 나를 보았습니다. 철수도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이, 할머니는 나이가 드셨어. 이 정도는 흔한 거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벼움이 더 무거웠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나에게는 너는 이제 이상해진 할머니야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미영이도 따라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도 자꾸 같은 말씀하셔요. 전혀 문제 아니에요. 그녀의 말도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더 상처를 주었습니다. 친절함 속의 무시. 그것이 가장 아픈 것이었습니다. 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이 먹으니 이런 거지. 괜찮아.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들이 그것을 감지했는지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게임 소리가 다시 거실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나도 그 속으로 녹아내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 철수는 나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잘 들어가. 혹시 밤에 뭐 필요하면 전화해.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응, 괜찮아. 잘 자. 손주들 잘 챙겨.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평소처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거리가 검은색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검은색으로 보였습니다. 불빛들도 검은색을 헤쳐나가려는 애처로운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다시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그것이 낯선 게 아니라 모욕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모욕감이었습니다. 나는 침대로 갔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서준이가 말한 할머니 또 그 말이야라는 한마디. 그 말이 이제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또, 그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하듯이
혹시 내 목소리가 손주들 머릿속에 계속 울리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자꾸 반복되는 문제 있는 할머니로 남겨질까요? 나는 손가락으로 반지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준 반지. 그것도 내가 기억할까요? 그것도 나중에 내가 잊어버릴까요? 마음이 불안해서 밤이 지샜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철수에게 전화할까?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아들아, 엄마가 뭔가 이상해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더 이상한 눈으로 볼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더 깊이 자신을 감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 앞에서 웃음을 더 크게 짓겠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혼자 이 모든 것을 견디겠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음성으로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 토요일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철수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주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이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저를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존재가 그들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옷장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정리하려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손을 놀려야 뭔가가 덜 무서웠습니다. 옷장 하단 서랍에서 다시 그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가죽으로 된 낡은 앨범. 겉표지에는 우리 가족의 기억이라고 빛바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쓴 글씨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40년 전 시골역에서 찍은 우리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얼굴의 나, 그리고 더 젊은 남편. 남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던 그날.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 시절 우리 정말 행복했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철수가 돌이 되던 날. 빨간 돌복을 입은 아기 철수. 남편이 철수를 높이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말 행복했지. 우리 이렇게 살았어. 다음 페이지. 철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새 책가방을 메고 있는 철수의 모습. 내 손이 철수의 머리를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기분을 기억했습니다. 자랑스러움, 벅참, 미래에 대한 설렘. 모두가 그 한 장의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았어? 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설득하듯, 아니, 자신을 설득하듯.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진 앨범은 여전히 내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한 장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진들을 자꾸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만지며 마치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밤이 깊어졌을 때 나는 침실 침대 위에서 앨범을 펼쳤습니다. 천장에 조명을 켜지 않고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사진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선명했습니다. 현재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아, 이 시절 우리 정말 행복했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혹은 기도를 드리듯 밤중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을 때 나는 또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모욕감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내 얼굴에 대한 분노. 이 얼굴이 손주들을 멀어지게 했다는 분노. 이 얼굴이 가족들의 부담이 되었다는 분노. 나는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낮 시간에 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간만의 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마치 나처럼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키보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기억력 감퇴 초기 증상, 검색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글들, 의료정보, 병원 소개. 나는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 반복하기, 방금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친숙한 물건의 위치를 자꾸 헷갈리기. 그것은 내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인생을 적어낸 것처럼. 다음 검색. 나이 들면서 기억력 저하 정상인가? 결과는 섞여 있었습니다.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라는 글도 있었고, 초기 치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라는 더 무서운 글도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창에 떨리는 손으로 입력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화면에 나타난 글들은 너무나 추상적이면서도 명확했습니다. 뇌세포가 죽어간다.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게 된다. 나는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손가락이 쉬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철수에게 전화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아, 엄마가 아프다. 엄마가 미쳐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나는 이미 짐인데 이제는 불편한 짐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나는 가족과의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아니, 끊었다기보다는 피하기로 했습니다. 철수가 전화했을 때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화는 3번 왔습니다. 나는 매번 무음 모드 옆에 있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뜬 철수라는 이름, 아들의 이름.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받으면 무엇이 될까요? 아들에게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할 때 아들이 느껴질 그 불안감. 그것을 나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을 때 철수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관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있어? 엄마. 나는 침실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현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떠났습니다. 내가 들은 마지막 것은 그의 한숨이었습니다. 실망한 한숨. 그날 밤 나는 다시 사진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로 가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을 죽이고 싶었던 걸까요? 둘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시절 우리 정말 행복했지. 이 말은 이제 하나의 반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손주들에게 했던 반복처럼. 나는 사진 속의 젊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속에 나는 뭘 알았을까요? 이렇게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 알 리 없지요. 그때의 나는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강할 거라고. 내가 언제나 가족의 중심이 될 거라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천장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천장 아래에서 너무나 작아졌습니다. 혹시 내가 사라진다면 누가 알아챌까요? 혹시 내가 완전히 사라져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밤을 지냈습니다. 밤새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또다시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옷장 속 사진 앨범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 이 시절 우리 정말 행복했지. 그 말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 혼잣말 속에서, 내 악몽 속에서, 그리고 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받는 것은 항상 무음 모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 후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세제 냄새가 나는 거실, 정돈된 침대들. 하지만 미영이의 마음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철수가 어머니 집에서 돌아오면서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셨어. 전화도 안 받으셨어. 그 말 속의 불안감. 미영이는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치매 초기에 보였던 신호들과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반복되는 말, 기억하지 못함, 그리고 이제는 가족과의 단절. 미영이는 차를 몰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으로. 철수에게 말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창백했습니다. 옷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아, 넌 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저희 집에 물건들이 필요해서요. 혹시 제 물건 여기 놓고 간 게 있나 싶어서. 미영이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봐봐. 미영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많았습니다. 부엌의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옷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침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미영이는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응, 밥은. 할머니는 말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미영이는 할머니의 옷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옷장의 문을 열었을 때 미영이는 옷보다 다른 것에 눈이 갔습니다. 하단 서랍에서 작은 노트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회색 노트였습니다. 미영이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노트를 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다음 페이지. 아들이 오늘 뭐라고 했지? 또 다음 페이지. 손주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미안해, 가족들아. 미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더 많은 글귀들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같은 말을 할 것 같다. 미안해. 혹시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가족들이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나? 내가 지금 무엇을 잊어가고 있는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다. 매일이 무섭다. 미영이의 눈물이 글씨 위에 떨어졌습니다. 손이 쉬지 않고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사라져도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을까? 미영이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들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미영아, 뭐해? 미영이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미영이가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건 할머니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금 무슨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미영이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미영이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 지금 무슨 일인데? 집에 와. 당장. 엄마가. 그 순간 미영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울음 때문에. 뭐? 엄마가 뭐라고? 엄마 어디 다쳤어? 아니야, 다친 게 아니라. 일단 와. 제발. 전화가 끝났습니다. 30분 뒤 철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급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엄마.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미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쓴 거야. 철수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색이 빠졌습니다. 이게 언제쯤부터?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물어봐. 침실 안침대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움츠러든 모습으로 철수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이게 언제부터예요?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답해주세요. 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너희를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혼자 견디려고 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놓쳤는지,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오래 견디셨는지, 철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미영이도 침실에 들어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미영이가 노트를 들고 함께 갔습니다. 의사실에서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억력 검사, 인지력 검사, 그 모든 것들이 할머니의 불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침묵이 의료실을 덮었습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초기이기 때문에 가족의 관심과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어머니의 신호를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귀가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손이 철수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을 놓으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집에 돌아와서 철수는 할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미영이는 약을 챙겨왔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기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 우리가 미안해요. 엄마의 신호를 놓쳤어요. 미영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철수와 미영이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노트 속에 할머니의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늦었을까?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 이제부터가 중요해.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중요해. 철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침실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수면. 그것이 이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약국에서 나온 약봉지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 인지력 저하 완화제, 신경보호제, 한국식과 영문 이름이 섞인 여러 종류의 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미영이는 약봉지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할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미영이는 부엌에서 물과 약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 약들을 매일 아침 밥 먹은 후에 먹으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고마워. 할머니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철수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이렇게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게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초기예요. 의사 선생님도 약물 치료로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미영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밤 집은 새로운 리듬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의 약을 챙기는 것, 밥을 할 때 미영이가 할머니를 돕는 것, 식사 후 약을 복용하는 것, 그리고 저녁이면 철수가 할머니와 산책을 가는 것.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할머니를 대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 말하면 상처를 드릴까봐, 혹시 할머니가 불편할까봐. 3일째 되는 날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손주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서준이와 수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수연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손자, 오늘 학교는 어땠어? 할머니가 수연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잠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너 이름이 뭐였지? 수연이가 순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나야. 수연이. 아, 맞다. 수연이. 할머니가 뒤늦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몇 초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미영이와 철수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시간대는 약의 효과가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철수는 할머니의 침실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지금 기분 어때요? 기분은 괜찮은데 뭔가 약간 흐릿한 느낌이야. 오늘 손주가 온 것 같은데 이름을 깜빡했어. 그게 나한테 충격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엄마, 초기 약물 치료 중이에요. 완벽하게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이 약들이 진행 속도를 늦춰줄 거예요.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도 그 자신에게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너희한테 이렇게 힘을 주다니.
손주들도 할머니한테서 멀어질 텐데.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있고 함께 할 거예요. 철수는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철수, 미영이 할머니, 그리고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자주 와도 돼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손자. 할머니가 너희를 항상 기다릴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언제까지 손주들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지. 식사 후 미영이는 할머니와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지. 가장 무서웠던 건 혼자라는 느낌이었어.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았고 가족들한테 짐이 될 것 같았어.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도 비슷하셨어요. 치매가 시작되실 때 아버지도 처음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미영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너 가족에겐 힘들었겠네.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다행이에요. 우리가 일찍 알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어서. 미영이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왜 그렇게 배려 깊게 자신을 대했는지, 왜 철수가 자신을 안아주었는지, 왜 손주들이 자신을 찾아오려고 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의약품이 정말 일을 할까요? 내 기억이 정말 돌아올까요? 아니면 계속 흐릿해질까요? 밤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장과 3장처럼.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위에 뭔가 다른 감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확실함. 거실에서는 철수와 미영이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의료 기록을 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재진료를 받을지,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할지, 혹시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지, 이게 정말 일을 할까?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고 하셨잖아. 약물 치료로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다고. 미영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손주들 이름을 깜빡하셨을 때 진짜 충격이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엄마를 돌보고 함께하는 거예요. 미영이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미안해? 엄마가 혼자 견딘 동안 나는 뭘 했나? 철수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다는 것을 철수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견디던 그 시간들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길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여정을 혼자가 아닌 함께 걷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아들도, 며느리도. 그 일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연이가 할머니의 이름을 깜빡했던 그 순간 이후 집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공기 자체가 밀어내는 무게가 있는 듯 할머니는 거의 침실에만 머물렀습니다. 때때로 거실로 나왔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보는 가족들의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뭔가 불안한 무언가. 할머니는 그것을 감지했고 더욱 침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영이는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라면 할머니에게 말을 많이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말이 할머니를 더 상처 주지 않을까? 혹시 자신의 우려가 할머니의 공포를 더 크게 만들지 않을까? 거울 앞에 선 미영이는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치매로 변해가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지워지는 기억, 낮아지는 정신 상태, 결국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할머니 앞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또다시 봐야 합니다. 이러면 안 돼. 버티자. 전에 못했던 것들을 이번엔 자신에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실에서는 할머니가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로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연이 이름을 깜빡한 게 맞나? 분명히 알고 있던 이름인데. 그럼 내가 이제 누구인지도 잊을까? 곧 철수를 못 알아볼까? 미영이를 못 알아볼까? 혹은 이미 누군가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걸까?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걸까? 극도의 불안감이 할머니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철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수연이 이름을 깜빡했어. 촉이라고 했는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인가? 약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 혹은 내가 너무 늦게 발견해서 이미 너무 진행된 거 아닌가? 그 모든 생각이 철수를 짓눌렀습니다. 자책감이 왜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왜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왜 엄마의 불규칙성을 무시했을까? 밤이 되었을 때 철수는 응실에서 미영이와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만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 미영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응, 자꾸 생각만 해.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뭐? 엄마. 엄마가 수연이 이름을 깜빡했어. 그건 뭔가 진짜 다른 단계로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 더 이상 노망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나도 그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시작됐어. 미영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어떻게 됐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점점 나빠졌지. 5년이 됐을 때쯤 요양원에 가셨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못 알아봐. 미영이의 목소리가 매우 낮았습니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침묵은 끔찍했습니다. 혹시 엄마도 그렇게 될까? 철수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촉이라고 했잖아.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미영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도 설득력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깜빡하고 계신데 약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철수가 계속했습니다. 모르겠어. 난 의사가 아니라서. 미영이의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밤이 더 깊어갔습니다. 침실에 들어간 철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미영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철수 자. 응, 곧 자. 너 먼저 자.
하지만 철수는 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엄마를 집에서 돌볼 수 있을까? 혹시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양원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배신하는 거 아닐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은 엄마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거실에서는 미영이도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지내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도 저항했습니다. 나 너희가 버린 거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니 아버지는 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될까? 그리고 그것이 다행일까? 아니면 더 큰 고통일까?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파 위에서 혼자. 손주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가족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두려움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침실에서 자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을 갔다가 거울에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도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낯설어졌을까요? 거울에 기댈레를 놓고 한참을 섰습니다. 마치 거울 속의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려는 듯 결국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열린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1장, 3장처럼.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도 아니고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의약품도 가족의 돌봄도 멈추지 못하는 시간. 내가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새벽이 되었을 때 혼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자지 못했고, 철수는 침대에 눈을 감고 있었지만 생각을 멈추지 못했고, 미영이는 소파에서 뒹굴고 있었고, 손주들은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모든 상황 밖에 있는 존재들. 집 전체가 슬픔과 두려움, 불안감과 자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들이 공기처럼 순환하며 모든 사람의 심장을 눌렀습니다. 새벽 4시 거실의 시계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할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뒹굴었습니다. 침실에서 철수의 눈이 떠졌습니다. 소파에서 미영이의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모두가 이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함께이면서도 혼자인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최악이라는 것을, 이 이후로는 서서히 뭔가가 변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각자의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곧 그것을 가족으로서 나눌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밤이 끝나면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것을 견디는 일상. 아침이 왔습니다. 모두가 견딘 밤이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을 때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이는 이미 침대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영이는 소파 위에서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지 못한 채로. 몇 시에 자? 철수가 물었습니다. 못 잤어. 미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엄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철수가 말했습니다. 응.
맞아. 부엌에서 준비한 아침밥도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알약들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할머니의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침이야.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채로 아무것도 보지 않는 그런 눈으로 엄마 괜찮아요? 철수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어떤 댐이 터지는 것처럼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극도의 절망에서 나오는 울음.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울음. 미안해. 미안해. 나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철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려던 강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그 울음을 들은 미영이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이도 울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어머니, 우리가 여기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미영이가 할머니의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혼자였던 그 시간들, 두려움, 자책,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감정.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했나? 천벌 받는 건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건 병이에요. 미영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뭔가를 놓쳤거든. 엄마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의 신호를 못 봤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래서 철수의 목도 메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혼자 두고 아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손주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준이와 수연이. 그들도 이 울음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할머니?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손자들, 미안해. 할머니, 울지 마세요. 서준이가 할머니의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많이 사랑해줬잖아요. 그걸 잊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울었습니다. 침실에서, 한 공간에서, 함께, 할머니도,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극도의 침묵이 극도의 울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참 뒤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 말을 들어줘. 응.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약속할 거야. 지금부터 엄마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엄마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드릴 거고, 손주들도 자주 올 거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견딜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어. 너무 미안해. 아니야, 철수. 지금도 충분해. 지금도.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미영이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둘러싸며 안겼습니다. 그 순간 침실은 침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소우주였습니다. 사랑과 미안함과 용서와 감사가 소용돌이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햇살이 더 높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한참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할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앉았습니다. 미영이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것을 견디자고요.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함께.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응, 그렇게 하자.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두려운지. 우리가 충분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여기 있을 거니까.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눈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반복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양쪽에서 할머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아들과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명이 채운 거실에서 가족이 모두 함께였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인. 침실에서의 극도의 절망이 거실의 함께함으로 변했습니다. 가족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더 어려운 날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할머니의 기억은 계속 흐릿해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확실함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못 알아보게 될 날이 올까?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와도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엄마가 우리를 못 알아봐도 우리는 엄마를 알고 있을 거고, 우리가 엄마를 돌볼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평온함. 극도의 두려움이 극도의 신뢰로 바뀐 것입니다. 거실의 햇살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하루는 전과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견디는 하루. 오늘도 할머니는 아마 같은 말을 반복할 것입니다. 같은 것을 깜빡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곁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의미였습니다. 가족이란 누군가의 기억이 사라져도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들. 누군가가 혼자가 되어도 그를 혼자 두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정혜입니다. 73세의 할머니.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은 같습니다. 아들이 나를 깨웁니다. 아니, 나는 이미 깨어 있습니다. 약을 먹을 시간이 되면 눈을 뜹니다. 습관처럼, 리듬처럼. 약을 먹은 후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거실에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입니다. 언제부턴가 그 풍경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산책 갈래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질문입니다. 응, 좋아. 나도 거의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산책을 할 때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갑니다. 철수가 한쪽 팔을 잡고 미영이가 다른 쪽 팔을 잡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천천히 걷습니다. 공원에서 나는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공원 정말 아름답네. 그러면 철수가 대답합니다. 응, 엄마. 정말 아름다워.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무도 또 그 말이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짜증내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가끔 나는 같은 길을 여러 번 돕니다. 여기 이 나무 언제부터 있었나? 오늘 처음 보셨어요, 엄마. 미영이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 속에는 어떤 타박도 없습니다. 오직 따뜻함만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가끔 사진 앨범을 꺼냅니다. 그 오래된 가죽 앨범.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합니다. 아, 이 시절 우리 정말 행복했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 말을 할 때 누군가가 옆에 있습니다. 미영이가 옆에 앉아서 사진을 함께 봅니다. 어머니, 여기는 아드님이 돌이 되던 날이네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정말 행복했어. 그런데 나는 미영이의 손을 잡습니다. 지금도 행복해. 너희가 옆에 있어서.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손주들이 옵니다. 서준이와 수연이. 요즘은 학원이 끝나면 학원에서 여기로 직접 옵니다. 집에 먼저 가지 않고 할머니, 수연이가 들어오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손자, 오늘 학교는 어땠어? 나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제도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수학 시험 봤다고요. 수연이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 그래. 시험 잘 봤어? 네, 할머니. 이번엔 잘 봤어요. 나는 수연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서준이도 안아줍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매일이 새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식탁에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5명이 함께.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제일 먼저 반찬을 집어줍니다. 철수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기고 미영이는 밥을 조금 덜 퍼줍니다. 손주들은 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맛있으세요? 응, 정말 맛있네. 그리고 나는 또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하는 국, 정말 맛있지. 그러면 미영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했어요. 하지만 계속 드세요. 제 엄마가 하신 것처럼 먹으세요. 나는 그 말을 매번 새롭게 듣는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철수와 나는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그건 우리 둘만의 시간입니다. 손잡고 천천히 동네를 돕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기분은? 철수가 묻습니다. 가끔 같은 질문입니다. 응, 좋아. 너희가 옆에 있어서 좋아. 그리고 철수는 내 손을 더 꼭 잡습니다. 엄마, 미안해. 늦어서. 아니야, 철수. 지금도 충분해. 충분하고도 남아. 우리는 그렇게 걷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손은 놓지 않고 의사 선생님은 3개월마다 나를 봅니다. 약의 용량을 조절하고 인지력 검사를 합니다. 초기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잘 작동하고 있고 가족의 돌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철수와 미영이는 안도의 숨을 쉽니다.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정기적인 약 복용, 그리고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의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함께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벚꽃 아래 앉았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예뻐. 우리 손자, 넌 더 예쁘다. 손주는 웃었습니다. 그런 말이 이제는 식상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벚꽃이 언제 다시 필까요? 내가 그때까지 이 모습으로 있을까요?
내 기억이 계속 흐릿해질까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내 걱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날 기억해 줄 테니까요. 내가 이 순간을 잊어버려도 아들은 기억할 거고, 아들이 잊어버려도 손주들은 기억할 거고, 손주들이 잊어버려도 그들의 아이들이 기억할 거요. 그것이 가족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치 1장, 3장, 6장에서처럼.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침대 옆에 철수가 앉아 있습니다. 손을 잡고, 엄마 자. 응, 너도 자. 고마워, 철수. 뭐가 고마워요? 너희가 여기 있어줘서. 철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손을 더 꼭 잡습니다. 나는 그 감촉을 느끼며 잠이 듭니다.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새벽이 되었을 때 나는 목이 말랐나 봅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미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물 마시려고. 미영이는 내게 물을 건네줍니다. 손가락이 살짝 닿습니다. 따뜻한 손. 다시 자세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미영이는 소파에 앉습니다. 나는 다시 침실로 갑니다. 밤중에도 누군가가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이제 압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거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화하려는 의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이 들어간다고 두려워하지 마. 노년의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을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자.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될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정 말이에요. 시간이 흐릅니다. 계절이 또 바뀝니다. 여름이 옵니다. 가을이 옵니다.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봄이 옵니다. 해마다 같은 계절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억은 계속 흐릿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누군가의 기억이 사라져도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들, 누군가가 혼자가 되어도 그를 혼자 두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의 이름을 깜빡해도 괜찮아요. 저는 아직도 당신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함께함이 더 중요합니다. 의료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기억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손을 놓지 않을 테니까요. 해마다 벚꽃이 필 때마다 아들은 날 공원으로 데려갈 거고, 손주들은 내 손을 잡을 거고, 며느리는 내 옆에서 미소 지을 거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